나폴레옹 혐오자.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런던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씨가 어느 날 저녁 우리를 찾아왔다. 셜록 홈즈가 그를 환영하며 맞았다는 것이 그다지 예외적인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런 방문들을 통해서 레스트레이드 씨가 경찰 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스트레이드 씨가 가져오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보답으로 홈즈는 그 형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 각각의 상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씩 적극적인 추론은 아니지만 어떤 단서나 제안 같은 것을 그에게 주기도 했다. 물론 그런 제안 등 역시 홈즈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소중한 것이었다. 그 특정한 저녁, 레스트레이드는 날씨와 신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서 자신의 시가를 재떨이에 두드렸다. 홈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홈즈 씨.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레스트레이드가 웃었다. 그래요, 홈즈 씨.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소용없겠군요. 하지만 너무 우스운 사건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주 사소한 사건이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기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정상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취향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당신이나 내 전문 분야라기보다는 왓슨 박사님의 분야인 듯해요. 병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광기죠. 어떤 점에서는요? 그리고 아주 기이한 광기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나폴레옹 1세에 대해서 그토록 큰 증오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나폴레옹 1세의 모습이 담긴 것이 보이기만 하면 모두 부수거든요. 홈즈가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건 제 분야의 일은 아니군요. 그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나폴레옹의 모습이 담긴 물건을 부수기 위해서 강도질을 한다면 그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서 떠나서 경찰관에게로 오게 되는 것이죠. 홈즈가 다시 몸을 고추 세웠다. 강도라고요? 그것은 조금 더 흥미롭군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레스트레이드가 자신의 업무 수첩을 꺼내더니 그것을 보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이 신고된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모르스 허드슨이라는 사람의 가게였는데 캐닝톤 가에 있는 곳으로 그림과 조각상을 파는 곳이죠. 가게 점원이 아주 잠시 동안 앞쪽 문을 열어둔 채 가게를 나왔는데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서둘러 돌아가 보니 나폴레옹의 석고 흉상이 산산조각 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그 흉상이 서 있던 선반에는 다른 조각상들이 있었고요. 그는 큰 길로 달려나갔지만 아무 사람도 없었고 그 악당을 구분할 만한 단서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나가던 사람들 몇 명이 증언하기를 어떤 남자가 가게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불량배들의 기물 파괴 행위 중 하나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찰 구역의 경찰관에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석고 흉상은 몇 실링도 나가지 않는 물건이었고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사건 전체가 유치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은 훨씬 더 심각했고 조금 더 특이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이죠. 캐닝톤 가에는 상당한 명성을 가진 의사가 사는데 템즈강 남부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병원 중 하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바르니코트 박사죠. 그 모르스 허드슨의 가게에서는 몇백 미터 정도가 떨어진 곳에 바르니코트 박사의 집과 병원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숙소와 주 진찰실은 캐닝톤 가에 있지만
외과 수술실과 약국 역할을 하는 별도 사무실이 3km 떨어진 로어 브릭스톤가에 있습니다. 이 바르니코트 박사는 열정적인 나폴레옹 숭배자인데 그의 집에는 그 프랑스 황제에 대한 책과 그림, 기념품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 모르스 허드슨으로부터 나폴레옹의 머리를 복사한 2개의 석고상을 구입했습니다. 프랑스 조각가인 드뱅의 작품이었죠. 그것들 중 하나는 캐닝톤가에 있는 집복도에 놓았고 다른 하나는 로어 브릭스톤가의 수술실 앞 벽난로 선반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바르니코트 박사가 침실에서 내려와 보니 그의 집안 전체에 도둑이 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있는 그 석고상을 제외하곤 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그 석고상을 밖으로 운반한 다음 정원 벽에 거칠게 내리쳤고 그 벽 아래에서 잘게 부서진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홈즈가 손을 마주대고 문질렀다. 이건 아주 특이한 일이긴 하군요. 그가 말했다. 이 사건들이 당신을 즐겁게 할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르니코트 박사에게는 12시에 수술 예약이 있었는데 그가 수술실에 도착해서 그의 2번째 석고상이 산산조각 나서 온 방 안에 가득 뿌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수술실에 있는 사무실의 창문이 열린 것도 발견했습니다. 석고상은 원래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원자 수준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악랄한 행위를 한 범죄자 또는 정신병자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셜록 홈즈 씨,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기괴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특이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혹시 바르니코트 박사의 집과 사무실에서 파괴된 석고상들이 모르스 허드슨의 가게에서 부서진 것과 정확히 동일한 복사본인지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그것들은 모두 같은 주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보면 조각상들을 깨뜨린 사람이 나폴레옹에 대한 일반적인 증오감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추론이 무너지겠군요. 런던 안에 그 위대한 프랑스 황제의 석고상이 몇백 개도 넘게 존재할 것을 고려한다면 무분별한 성상 파괴주의자가 같은 주형에서 나온 석고상 3개를 연달아 부순 것이 우연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심하겠죠. 그래요, 나도 당신 생각이 같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반면에 이 모르스 허드슨이라는 사람은 런던의 해당 지역에서 흉상들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그의 가게 안에서 몇 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흉상은 파괴된 3개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런던 안에는 수백 개가 넘는 조각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은 그 3개의 흉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정신병자가 근처의 것들부터 파괴를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왁슨 박사님? 편집증 환자가 할 법한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현대 프랑스 심리학자들이 집착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예로 들어보죠. 전체적인 정신 상태에 비춰보면 아주 하찮아 보이는 증상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완벽하게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고요. 나폴레옹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 또는 과거의 커다란 전쟁으로 인해서 조상들 중에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집착증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광기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왓슨. 홈즈가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아무리 거대한 집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흥미로운 편집증 환자로 하여금 그 흉상들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게 만들 수는 없어. 그래, 그러면 자네라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지금 당장은 설명할 시도를 하지 않을 거야. 그 신사분의 미친 듯한 행동에 어떤 특정한 방법이 존재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나을 거야. 예를 들어서 바르니코트 박사의 복도에서는 그 집안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염려가 있으니까 조각상을 밖으로 가져나가서 깨뜨렸어. 반면에 수술실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여지가 적으니까
그 자리에서 깨뜨렸지.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하찮아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사소한 것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어. 시작 단계에서는 확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던 많은 사건들 중 몇몇을 회상해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자네도 기억할 거야, 왓슨. 알버네티 가족과 관련된 끔찍한 일이 나에게 알려진 최초의 단서는 겨우 매우 더웠던 날 버터 속에 파슬리가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었지. 그러므로 나로서는요, 레스트레이드 씨, 부서진 세계의 흉상 앞에서 가만히 웃고 있기만 할 수는 없어요. 이번 일련의 특이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뭔가 새로운 사안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친구가 알려주기를 요청했던 새로운 사안의 전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비극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침실에서 옷을 입는 중이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홈즈가 전보를 손에 쥐고 들어왔다. 그가 큰 소리로 읽었다. 즉시 와주십시오. 켄싱톤, 피트가 131번지. 레스트레이드. 그게 무슨 이야기지? 내가 물었다. 나도 몰라. 아마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겠지.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조각상과 관련된 연이은 이야기로 의심돼. 만약 그 경우라면 조각상 파괴자인 우리의 친구가 런던의 또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한 것이겠지. 식탁에 커피가 있어. 그리고 우리 문 앞에는 마차가 대기 중이고 약 30분 후 우리는 피트가에 도착했다. 런던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작고 조용한 동네였다. 131번지는 길게 줄지어 서 있는 평평한 전면을 가진 존경받을 만하지만 가장 낭만적이지 않은 집들 중 하나였다. 우리가 그 집까지 가는 동안 어떤 집 앞에 계단 아래에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홈즈가 휘파람을 불었다. 아, 세상에나 적어도 살인 미수 정도는 되겠어. 런던의 신문장수 소년을 묶어둘 수 있는 사건 정도라면 그 수준일 거야. 그리고 저기 저 사람의 굽은 어깨와 곧게 빼어든 목을 보면 상당히 폭력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 이게 뭘까, 왓슨? 제일 위쪽 계단은 물에 젖어 있지만 나머지는 말라 있군. 어쨌든 발자국만으로도 충분해. 그래, 앞쪽 창문 뒤로 레스트레이드가 보이는군. 이제 우리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겠지. 그 형사가 우리를 맞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고 극도로 흥분하고 격정이 휩싸인 늙은 남자가 거실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는 플라넬 천의 실내용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는 그 집의 주인 호라쇼 하커였고 센트럴 프레스 연합에서 근무하는 언론인이었다. 또다시 나폴레옹 흉상 이야기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어젯밤 그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군요, 홈즈 씨. 이번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한 쪽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에 와보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 변화가 어떤 것이었나요? 살인이었습니다. 하커 씨, 이 신사분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내용 가운을 입은 남자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굉장히 우울해 보였다. 아주 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수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직접 생생한 소식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괴로운 나머지 두 단어 이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군요. 만약 내가 기자로서 여기에 왔다면 나 스스로와 인터뷰를 한 후 모든 석간 신문의 2단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는 기사를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소중한 신문 기사들을 공짜로 뿌리고 있군요.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쓸모도 없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셜록 홈즈 씨. 그리고 당신이 만약 이 기괴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수고를 대가로 지불하겠습니다. 홈즈가 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모두가 이 방 한가운데에 있던 나폴레옹 흉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4개월 전에 구입한 것이죠. 나는 하딩 브라더스 가게에서 그것을 아주 싸게 샀습니다. 그 가게는 하이스트리트 역에서 2구역 떨어진 곳에 있죠. 내가 언론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 대부분이 밤에 이뤄지기 때문에 나는 이른 아침까지 깨서 일을 하곤 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 집의 위층 뒤쪽에 있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경 아래층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나는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고 나는 아까의 소리가 집 밖에서 난 것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5분쯤 후에 아주 끔찍한 비명이 들렸어요. 내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홈즈 씨.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소리가 그 귀에서 울릴 것 같아요. 나는 두려움에 쌓여서 1-2분 정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단한 막대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실로 들어왔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과 흉상이 벽난로 선반 위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도둑이 그런 물건을 가져가는지는 나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조각상은 평범한 석고상이었고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접 보실 수 있겠지만 저기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약간 긴 도약을 통해서 앞쪽의 계단에 닿을 수 있어요. 도둑이 그렇게 빠져나갔다는 것이 확실했죠. 그래서 나는 옆으로 돌아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앞으로 움직이다가 죽은 사람에게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바로 그 계단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나는 뒤로 돌아와서 등불을 챙겨 계단으로 갔어요. 그 불쌍한 친구의 목에는 커다란 칼자국이 벌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가 주변이 젖어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무릎이 굽혀져 있었고 입은 끔찍한 모양으로 벌어져 있었어요. 아마도 꿈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경찰을 부르는 호루라기를 찾을 정도로 정신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한 명이 이 거실에서 나를 굽어보고 있는 것이 그 시점 이후 최초의 기억이거든요. 그렇군요. 살해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영안실에 가면 그 시체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것은 없어요. 그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30살은 넘지 않은 듯하고요. 그의 옷은 허름했지만 몸을 쓰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뿔 손잡이가 달린 접이식 칼이 그 사람 옆을 적신 피 웅덩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칼이 살인 행위에 사용된 무기인지 그 죽은 사람의 소유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의 옷에는 이름표 같은 것도 없었고 그의 주머니 안에는 사과와 짧은 줄, 싸구려 런던지도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작은 카메라로 급하게 찍은 사진이 분명했다. 그 안에는 기민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유인원처럼 생긴 남자가 있었다. 짙은 눈썹과 아래쪽 턱이 기이하게 튀어나온 남자였다. 마치 개코 원숭이의 코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그 흉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홈즈가 그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물었다. 당신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흉상이 캠덴 하우스가에 버려진 집의 앞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는 직접 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같이 가겠습니까? 당연히요. 반드시 그것을 봐야겠습니다. 그가 양탄자와 창문을 조사하면서 대답했다. 이 친구는 매우 긴 다리를 가졌거나 민첩성이 뛰어난 사람이군요. 그가 말했다. 저기 아래쪽 상황을 고려하면 위쪽 창문 걸쇠까지 팔을 뻗어서 창문을 여는 것은 보통의 기술로는 힘들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했을 겁니다. 당신 흉상에 깨진 조각들을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까, 하커 씨? 절망과 우울에 잠긴 기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지금 뭔가 글을 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지금쯤이면 상세한 내용을 담은 석간 신문의 첫 번째 판이 벌써 배포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는 하지만요. 내 운과 같은 것이죠. 돈캐스터에서 관중석이 무너졌던 사건을 기억하나요? 나는 그 관중석에 서 있던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내가 글을 쓰기에는 너무 심하게 떨었기 때문에 내 기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집 앞 계단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쓰기에는 너무 늦었군요. 우리가 방 안을 나설 무렵 그의 펜이 수첩 위에서 새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흉상이 파괴된 채 발견된 장소는 몇백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처음 거기에 도착한 순간 우리의 눈길이 머문 곳은 위대한 황제의 제연물 위였다. 이미 죽은 황제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 비정상적인 광기와 파괴적인 증오감을 불러일으킨 듯 보였다. 그 흉상은 잘게 부서진 조각들이 되어 풀밭 위에 흩어져 있었다. 홈즈가 그 조각들 여러 개를 집어서 주의 깊게 살폈다. 그의 긴장한 얼굴과 의미심장한 태도를 본 나는 그가 마침내 단서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어떤가요?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홈즈가 어깨를 으쓱였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가 말했다. 멀고 멀죠. 하지만 행동을 시작할 몇 개의 암시적인 사실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범죄자의 눈에는 이 사소해 보이는 흉상을 소유한다는 것의 가치는 인간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흉상을 부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가 집 안에서도 그리고 바로 집 바깥에서도 부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다른 핵심이 되겠죠. 아마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동요했고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일 테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위치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이 흉상이 파괴된 이 앞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레스트레이드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는 빈집이고 그러니 앞들에서 뭘 하든 방해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범인이 알았겠죠. 맞아요. 하지만 이 거리 위쪽으로도 빈집이 더 있었습니다. 범인이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지나쳤을 집이죠. 그런데 범인은 왜 바로 거기에서 흉상을 깨뜨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그 흉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누군가와 마주칠 위험이 증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여기라면 범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아까의 빈집이었다면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게 이유죠. 세상에나 그 말이 맞군요. 형사가 대답했다. 이제 생각해보니 바르니코트 박사의 흉상은 그 집안의 불빛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홈즈 씨, 그러면 그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사실을 기억해두는 것이죠. 꽉 잡아서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향후 행동을 제안하십니까? 레스트레이드 형사님? 이 사건을 파악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내 의견으로는 그 죽은 사람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려울 일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낸 다음에는 그가 어젯밤 피트가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할 시작점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는지, 하커시의 현관 계단에서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그 다음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의심할 여지 없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취할 방법은 아니겠군요. 그렇다면 뭘 할 생각인가요? 어쨌든 내가 당신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좋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내 제안으로는 당신은 당신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로의 기록을 비교해보고 서로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피트가로 돌아갈 것이라면 호라쇼 하커시를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에게 전해주세요. 나폴레옹 망상증을 가진 위험한 살인자이자 정신병자가 어젯밤 그의 집 안에 들어왔다는 점에 있어서 내가 거의 확신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의 신문기사에 도움이 되겠죠? 레스트레이드가 놀라서 움찔거렸다. 진짜로 그 말을 믿는 것은 아니겠죠? 홈즈가 미소 지었다. 내가 안 믿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호라쇼 하커시와 그의 센트럴 프레스 연합의 독자들은 큰 흥미를 보이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왓슨, 우리 앞에 길고도 복잡한 하루치의 일에 놓여 있어. 그리고 레스트레이드 씨, 오늘 저녁 6시에 베이커가에서 우리와 만나는 일정을 잡아주신다면 크게 기쁘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이 사진을 보관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오늘 밤 벌어질 작은 모험에 대해서 당신의 동행과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추론의 연쇄고리가 정확하다면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수사의 행운을 빕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하이가까지 함께 걸어가서 하딩 브라더스 가게에 들렸다. 바로 하커시가 나폴레옹 흉상을 산 가게였다. 젊은 가게 점원이 하딩 씨는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그 점원은 가게에서 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했다. 홈즈의 얼굴 위로 실망과 짜증이 드러났다. 그래, 우리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겠지, 왓슨.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하딩 씨가 오후까지 여기로 오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도 오후에 다시 돌아와야겠군. 아마도 자네도 의심의 여지 없이 추측하고 있겠지만 지금 나는 이 흉상들의 출처를 추적하려고 노력 중인 거야. 그 흉상들이 겪은 특이한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할 만한 특별한 뭔가가 없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지. 이제 캐닝턴가에 있는 모르스 허드슨 씨를 방문하도록 하자고.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보자고. 1시간 정도 마차를 달려서 우리가 그 그림 가게의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는 키가 작고 통통한 몸집에 붉은 얼굴과 톡 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맞습니다, 선생님. 바로 우리 가게의 선반에 있었죠? 그가 말했다. 나 자신은 계산도 못할 많은 세금과 임대료 같은 것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화난 대낮에 바로 이 악당이 우리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물건을 부셨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바르니코트 박사님에게 조각상 2개를 판 것이 바로 제가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선생님. 테러주의자들의 음모예요. 그게 저의 추측입니다. 무정부주의자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조각상을 파괴하지 않아요. 붉은 공화주의자들이죠, 맞아요. 저는 그놈들을 그렇게 불러요.
제가 그 조각상을 사온 곳이 어디냐고요? 그게 이번이라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들을 사온 곳은 스테프니에 있는 처치가 겔더앤코 석고상 공장이에요. 이 업종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도매상이고 이쪽 일을 20년 동안 해온 곳입니다. 몇 개나 사왔냐고요? 모두 3개죠. 둘에 하나를 더하면 셋이잖아요. 바르니코트 박사님에게 간 2개, 그리고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 우리 가게의 선반 앞에서 부서진 나머지 1개죠. 이 사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냐고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포예요. 그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작업공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게에서도 가끔씩 일을 하곤 했어요. 그 사람은 조각술도 조금 할 줄 알고 도금이나 액자 제작 같은 것도 하고 다른 이상한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가게에서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때 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일은 없었습니다. 흉상이 파괴되기 이틀 전에 우리 가게를 떠났어요. 그래, 이것 정도가 모르스 허드슨 씨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사실들인 것 같군. 우리가 가게에서 나오면서 홈즈가 말했다. 이제 이 베포라는 사람이 캐닝톤과 켄싱톤 사건들의 공통 요소라는 것을 알아냈어. 10km를 달려온 가치가 있었군. 이제 왓슨, 스테프니에 있다는 겔더 앤 코로 가보자고. 그 흉상들의 출처이자 고향 같은 곳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건지지 못한다면 나는 약간 놀랄 수도 있어. 아주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런던의 멋진 가장자리를 뚫고 달렸다. 런던 호텔과 런던 극장, 런던 도서관, 런던 상점, 마침내 런던 항구까지 통과한 우리는 마침내 수십만 명이 사는 강가의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의 아파트 건물들에서는 유럽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의 땀냄새와 악취가 흘러나왔다. 커다란 도로 옆에 있는 부유한 도시의 상인들이 사는 곳 근처에서 우리는 찾아다니던 조각상 공장을 발견했다. 그 공장 바깥들에는 기념비적인 석공예품과 조각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 안쪽 공간은 굉장히 넓었는데 약 10명의 작업공들이 조각을 하고 주영을 뜨고 있었다. 커다란 덩치의 금발을 가진 독일인이 관리자였는데 그는 우리를 아주 예의 바르게 맞아서 홈즈의 모든 질문에 자세하게 답했다. 그의 장부에 의하면 드뱅의 나폴레옹 대리석 조각상의 머리 부분의 복사본으로 수백 개가 넘는 조각상이 만들어져서 팔렸다. 모르스 허드슨의 가게로 보내진 3개의 흉상들은 약 1년에서 1년 반 전의 물건들이었고 6개로 구성된 작업분에 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작업분에 속한 나머지 3개의 흉상들은 켄싱턴의 하딩 브라더스 상점으로 보내졌다. 그 6개의 흉상들이 다른 몇백 개의 흉상들과 다를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관리자는 누군가 그 흉상들을 파괴할 욕구를 가질 만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그런 생각 자체를 비웃었다. 그것들의 도매 가격은 6실링이었지만 소매업자는 12실링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그 흉상들은 2개의 분리된 얼굴 앞뒤 주형을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2개의 석고 결과물이 조립되어서 완성되었다. 그 작업은 대부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 이탈리아 출신 작업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립 작업이 끝나면 그 흉상은 복도에 있는 탁자에 놓여 건조되었다가 창고로 이동되었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그 관리자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고 그의 푸른 눈동자 위로 짙은 눈썹이 꼬이며 내려왔다. 아, 이 악당 자식. 그가 외쳤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이놈을 잘 압니다.
여기 이 공장은 언제나 명예를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우리 공장을 방문한 유일한 경우가 바로 이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 일이었죠. 그가 거리에서 다른 이탈리아인을 칼로 찌른 다음 우리 공장에 일하러 왔고 경찰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체포되었죠. 베포가 그놈 이름입니다. 그의 성은 나도 잘 모릅니다.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치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뛰어난 작업자였습니다. 최고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나요? 피해자가 살아남았고 그는 1년형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이면 밖에 나왔을 것이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근방에서 얼쩡거릴 용기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그의 사촌이 일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를 불러오면 그놈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겁니다. 아니, 안 돼요. 홈즈가 소리쳤다. 그 사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한마디도 안 돼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됐어요. 이 사건을 수사하면 할수록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군요. 아까 당신이 장부를 보고 그 흉상들을 판매한 기록을 살펴볼 때 옆에서 보니까 판매 날짜는 작년 6월 3일이더군요. 베포가 체포된 날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여 대장을 보면 대충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관리자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가 장부를 뒤적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가 마지막 급여를 받은 것이 5월 20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뺏고 인내심을 시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조사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서쪽으로 마차를 달리기 시작했다. 오후가 저물 무렵 우리는 길가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서둘러 먹기 시작했다. 식당 입구에 전시된 신문에는 켄싱턴에서 벌어진 참극, 정신병자에 의한 살인 사건, 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다. 그 제목과 기사 내용을 보면 호라쇼 하커시가 적절한 시기에 기사 작성을 마치고 신문에 실을 수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전체 사건에 대한 감각적이고 화려한 묘사가 2단에 걸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홈즈가 그것을 식탁 벽에 걸친 다음 식사를 하면서 읽었다. 한두 번 정도 그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정도면 괜찮지, 왓슨. 그가 말했다. 한번 들어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레스트레이드 씨와 셜록 홈즈 씨 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레스트레이드 씨는 공식 사법당국 소속의 가장 노련한 일원이고 셜록 홈즈 씨는 잘 알려진 전문가이자 탐정이다. 그 두 사람은 각자 결국에는 참담한 비극으로 끝난 이 기괴한 일련의 사건들이 광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결론에 동일하게 도달하였다. 의도적 범죄라기보다는 정신적 문제라는 가정만이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말이지, 왓슨, 우리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는 상황에서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어. 이제 식사를 모두 마쳤으면 켄싱턴으로 돌아가서 하딩 브라더스의 가게 주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해줄지 들어보자고. 그 거대한 자파상의 창립자는 활달하고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매우 날씬한 그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기억력이 좋은 머리와 바쁘게 움직이는 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신문에서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호라쇼 하커시는 우리 가게의 손님이시죠. 몇 개월 전에 그분에게 흉상을 판매했습니다. 스테프니에 있는 겔더 앤 코로부터 그것과 비슷한 조각상을 모두 3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판매되었고요. 누구에게 팔았냐고요? 다행히도
지금 제가 바로 여기에 우리 판매 장부를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당신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기록이 있네요. 하나는 하커 씨에게 팔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요. 하나는 치스위크, 라브루넘 아파트의 조슈아 브라운 씨에게 팔았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리딩의 로어 그로브 가의 샌더포드 씨에게 팔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사진 속의 사람의 얼굴을 모릅니다. 한번 본 적 있다면 쉽게 잊을 수 있는 얼굴이 아니군요. 안 그런가요? 이보다 흉한 얼굴을 본 적 없는 것 같군요. 가게 직원 중에 이탈리안 출신이 있냐고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과 청소부에 몇 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제 판매 장부를 엿보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판매 장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비밀로 숨겨둘 큰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그래? 정말로 이상한 사건이죠.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딩 씨가 이야기하는 사이 홈즈가 수첩에 몇 가지를 적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드러나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가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레스트레이드 형사와의 약속에 늦은 우리는 급하게 마차를 몰아서 달렸다. 그리고 우리가 베이커가에 도착했을 때 형사는 이미 거기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불안과 초조함에 열기를 띠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하루 동안의 조사가 헛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요. 그가 물었다. 어떤 행운을 발견했습니까, 홈즈 씨? 아주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허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내 친구가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 흉상의 소매업자들과 도매업자이자 제작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제작 시점부터 각각의 흉상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흉상들이군요.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그래요, 그래요. 당신은 당신만의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셜록 홈즈 씨. 그것들을 폄훼하는 말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신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었거든요. 그것 말고 할 말은 더 없으신가요? 그리고 범죄의 원인도 밝혀냈습니다. 훌륭하군요. 샤프론 힐과 이탈리아 지구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목에 가톨릭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옷깃 아래쪽에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가 남부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샤프론 힐에 대해 잘 아는 형사가 시체를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나폴리에서 온 피에트로 베누치라는 사람인데 런던에서 가장 난폭하고 흉악한 악당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그 조직은 일종의 비밀 정치 결사체인데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실행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역시 이탈리아 출신의 마피아 조직원일 겁니다. 그는 일종의 조직 규칙을 깬 걸 겁니다. 피에트로가 그를 추적하는 중이었을 거고요. 아마도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사진이 그 추적 대상의 사진이었을 테고요. 결국 그 칼이 잘못된 희생자를 낳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그 친구를 추적하다가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격투 끝에 죽은 사람이 자신의 칼에 찔러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셜록 홈즈 씨? 홈즈가 동의한다는 듯한 태도로 박수쳤다. 훌륭해요, 레스트레이드, 대단하군요. 그가 외쳤다. 하지만 당신 설명만으로는 부서진 조각상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조각상들이요. 당신이 그 흉상들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내지는 못하는군요. 결국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경미한 절도죄고 고작해야 6개월 형 정도를 받을 범죄죠. 우리가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말은 내가 그 살인 사건의 모든 단서를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매우 간단하죠. 이제 나는 샤프론 힐과 이탈리아 지구로 가서 우리가 가진 사진 속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면 되겠죠.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군요. 아마도 내 상상으로는 훨씬 더 단순한 방법으로 결말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대1의 확률 게임이죠. 만약 당신이 우리를 따라온다면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를 체포할 수 있는 확률이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이탈리아 지구에서요? 아니요. 내 생각으로는 치스위크에서 그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나와 함께 치스위크로 간다면요, 레스트레이드, 내일 당신과 함께 이탈리아 지구로 가겠다고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룬다고 해도 해가 될 것은 없을 겁니다. 이제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두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보이네요. 왜냐하면 11시 전에는 출발하자는 말을 꺼낼 생각이 없고 아침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죠, 레스트레이드 씨. 그리고 소파를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까지 잘 활용하십시오. 왓슨, 급행 우체부를 불러줄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전해져야 하는 중요한 편지가 하나 있거든. 홈즈는 그날 오후 내내 우리의 다락방 창고를 가득 메운 낡은 일상적인 기록들 사이를 뒤지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가 마침내 내려왔을 때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의기양양함이 드러났지만 자신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은 그 복잡한 사건의 다양한 변곡점들을 추적하면서 그가 사용할 다양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다시 따라가 보았고 그 결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홈즈의 예측에 따르면 그 범인이 남아있는 2개의 조각상들 중 하나를 훔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2개 중 하나가 치스위크에 있었다. 우리가 그곳으로 향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려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석간 신문에 잘못된 단서를 우겨넣음으로써 그 범인이 자신의 계획한 바를 계속 수행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 믿게 만든 것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졌다. 그날 밤 홈즈가 나에게 권총을 챙겨가라고 말했을 때 나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 자신도 납으로 보강된 사냥용 채찍을 챙겼다. 그것이 그가 가장 선호하는 무기였다. 11시가 되자 사륜마차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대기했고 우리는 햄머스미스 다리 건너편의 한 장소로 향했다. 그 근처에서 마부에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아주 잠시 걸은 결과 우리는 활달해 보이는 집들이 널찍한 뜰을 차지하고 양옆으로 늘어선 한적한 길에 도달할 수 있었다. 가로등불 빛에 의지해서 우리는 라브르넘 빌라라는 표지판이 달린 정문과 우체통을 찾았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이 명백했고 복도 위쪽에 달린 희미한 불빛을 제외하곤 집안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복도 위 등불이 정원의 통로 위로 흐릿한 원 모양 하나를 만들었다. 길과 집 앞들을 구분하는 나무 울타리가 안쪽으로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그림자 안에 자리를 잡았다. 어쩌면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즈가 속삭였다. 다행히도 오늘 밤 별들이 비를 뿌리지 않는군요.
시간을 보내면서 감히 담배를 피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하지만 오늘 밤의 고생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2대1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밤샘 작업은 홈즈가 생각했던 것만큼 길게 늘어지지는 않았다. 우리의 기다림은 갑작스럽고도 특이한 방식으로 결말을 맞이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다가온다는 기척도 없이 정원 문이 젖히며 열렸고 어두운 형상 하나가 원숭이처럼 날렵하고 기운 넘치는 모습으로 정원 통로를 따라 달려나갔다. 우리는 그 형상의 발걸음이 문 위쪽 불빛을 지나쳤다가 집 안쪽의 검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다. 오랜 시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우리는 최대한 숨을 참았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렸다. 창문이 열리는 중이었다. 그 소리가 멈추고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우리는 불현듯 어두운 등불이 방 안에서 반짝이는 것을 봤다. 그 사람이 찾는 물건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그 등불이 또 다른 커튼 사이로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옆방 창문으로 옮겨갔다. 우리도 저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가 다시 기어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덜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희미하게 일렁거리는 불빛 아래에서 그가 밖으로 기어나오려고 했고 그의 팔 아래 뭔가 하얀 것이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가 은밀하게 주변을 돌아보았다. 인적이 없는 거리의 고요함이 그에게 다시 확신을 줬다. 그가 우리에게 등을 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꿨고 자신의 짐을 아래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날카롭게 때리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조각들이 튕겨나가며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풀밭을 가로질러 자신에게 다가가는 발걸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 호랑이처럼 앞으로 도약한 홈즈가 그의 등을 잡았고 바로 다음에 레스트레이드와 내가 그의 양 손목을 잡았다.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다. 우리가 그의 몸을 돌리자 사악하고 천박한 얼굴이 드러났다. 피곤함과 흉포함이 뒤섞인 표정이 우리를 올려보았다. 나는 우리가 가진 사진 속 사람이 그 남자가 맞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우리의 범인이 관심을 준 것은 내 친구 홈즈였다. 현관 계단 앞에 쭈그려 앉은 홈즈가 그 남자가 집안에서 가져나온 물건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것은 나폴레옹 흉상이었다. 그날 아침에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한 물건이 흉상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홈즈가 서로 갈라진 조각들을 하나씩 불빛에 들어올려 살폈지만 그 조각들은 보통의 석고상이 깨진 조각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가 자신의 조사를 마칠 무렵 집 안쪽 복도에 불빛이 밝아졌고 그 집 주인의 쾌활하고 둥근 형상이 셔츠와 바지를 걸치고 우리 앞으로 걸어왔다. 조슈아 브라운 씨겠죠? 아마도? 홈즈가 물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셜록 홈즈 씨라는 것이 확실하겠군요. 급행 우체부를 통해서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시킨 그대로 정확히 했어요. 우리는 안쪽의 모든 문을 잠갔고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이 악당을 잡은 것을 보니 기분이 좋군요. 신사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간식을 좀 즐겨주세요. 하지만 레스트레이드가 잡은 범인을 안전한 장소에 가두는 것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몇 분 후에 바깥거리에서 대기 중이던 마차가 불려왔고 우리는 모두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다. 우리에게 체포된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래로 축 늘어진 머리카락의 그림자 사이로 눈을 빛내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내 손이 우연히 그의 몸 근처로 다가갔는데 그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내 손을 잡아챘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그의 옷을 모두 수색했으나 몇 개의 실링 동전과 긴 칼집이 달린 칼만 발견되었다.
그 칼자루에는 최근에 생긴 핏자국이 크게 남아 있었다.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우리와 헤어지면서 말했다. 이탈리아 지구에 익숙한 형사가 이 모든 신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에게 이름을 맺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세운 마피아 관련 추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체포하면서 사용한 장인 같은 정교한 방식에 있어서 홈즈 씨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나는 아직도 전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약간은 늦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게다가 한두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가치가 있는 종류의 사건들 중 하나죠.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실 수 있다면 당신이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은 범죄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창적인 것으로 기록될 듯합니다. 왓슨, 그리고 자네가 나의 작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연대기를 쓰는 것을 내가 허락하게 된다면 자네가 이 나폴레옹 흉상의 특이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쪽을 할애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어. 다음 날 오후 우리와 다시 만났을 때 레스트레이드는 우리의 범인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다. 그는 베포라는 사람이 맞는 듯했고 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이탈리아 지구에서는 불량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한때 그는 솜씨가 좋은 조각가였고 성실하게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그가 사악한 길에 빠지면서 벌써 2번이나 감옥에 다녀왔다. 한 번은 사소한 절도죄였고 2번째는 이미 우리가 들었던 대로 같은 이탈리아인을 칼로 찌른 죄였다.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가 나폴레옹 흉상들을 파괴한 이유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그는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 흉상들은 그가 겔더앤코 조각상 공장에서 일할 당시 바로 그 자신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홈즈는 레스트레이드가 설명하는 모든 정보들에 충실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를 잘 아는 나의 눈에는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과 그가 보통 쓰고 있는 가면 아래로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아래층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잠시 후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반백의 긴 구레나룻을 가진 붉은 얼굴의 늙은 남자가 우리 방 안으로 안내되어 왔다. 그의 오른손에는 낡고 커다란 가방이 있었는데 그가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렸다. 셜록 홈즈 씨가 여기에 있나요? 내 친구가 일어나 고개를 숙인 다음 미소 지었다. 리딩에서 오신 샌더포드 씨가 맞으시죠? 아마도? 그가 말했다. 맞습니다, 선생님. 내가 약간 늦은 것 같아 죄송하군요. 하지만 기차가 조금 이상하게 왔습니다. 당신이 내가 가진 흉상에 대한 편지를 보냈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 당신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당신 말로는 드뱅의 나폴레옹 복사본을 가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복사본 조각상에 대해서 10파운드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 편지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인가요? 당연히 당신께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설명은 단순하죠. 하딩 브라더스 자파상의 하딩 씨가 마지막 남은 조각상을 당신에게 팔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당신 주소를 줬죠. 아, 그랬군요. 그게 맞나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를 지불했는지 말했나요? 아니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비록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요. 나는 이 흉상에 대해서 겨우 15실링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10파운드를 지불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직함이 당신의 명예를 높여주는군요, 샌더포드 씨. 하지만 그 가격을 제시한 사람은 나이므로 그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군요, 홈즈 씨. 당신이 부탁한 대로 내가 직접 그 흉상을 가져왔어요. 그가 가방을 열었고 마침내 우리의 탁자 위에 완전한 형태의 조각상이 놓여졌다. 사실 조각난 상태에서는 이미 몇 번 본 적 있었던 조각상이었다. 홈즈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서 10파운드 지폐와 함께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이 종이에 서명을 해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샌더포드 씨? 이 종이는 단순히 당신이 이 흉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잠재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샌더포드 씨. 여기 당신 돈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좋은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문자가 문 밖으로 사라졌고 셜록 홈즈의 동작이 우리의 시선을 모두 뺏었다. 그는 서랍장에서 하얀 깨끗한 천을 꺼내더니 탁자 위에 깔았다. 그러더니 그가 하얀 천의 한가운데에 새로 구매한 흉상을 올려놨다. 마침내 그가 무거운 사냥용 채찍을 집어들더니 나폴레옹의 머리 위쪽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흉상이 산산조각 났고 홈즈가 허리를 숙여서 흩어진 조각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에 승리감에 젖은 커다란 함성과 함께 그가 파편 한 조각을 들어올렸다. 그 파편 가운데에 둥글고 검은 물체가 마치 푸딩 한가운데 자두처럼 박혀 있었다. 신사 여러분. 그가 외쳤다. 여러분께 그 유명한 보르주의 검은 진주를 소개합니다.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다가 무의식적인 충동에 이끌려 커다랗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마치 정교하게 꾸며진 연극의 절정을 본 듯한 관객처럼 열광적인 반응이었다. 홈즈의 창백한 뺨 위로 붉은 기운이 떠올랐고 그가 마치 관객의 경의를 받은 숙련된 연극 감독처럼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가 생각하는 기계의 길을 멈추고 타인의 경외감과 갈채를 향한 인간적인 열망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 특이할 정도로 오만하고 절제된 바로 그 성격이 멸시를 담아 노려보던 범죄자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친구의 자발적인 칭찬과 경외감 쪽으로 돌려졌다. 그렇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가 말했다. 이 보석은 세상에 존재하는 진주 중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1년의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다크레 호텔에 머물던 콜로니아 대공의 침실에서 사라졌던 이 진주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호텔에서 사라진 보석은 스테프니의 겔더앤코의 조각상 공장으로 옮겨져서 그 6개의 나폴레옹 흉상 중 하나 속에 넣어졌습니다. 아마도 레스트레이드 씨, 당신은 이 보석이 사라졌고 런던 경찰 전체가 동원되어 수색이 벌어졌지만 아무 결과도 내지 못했을 때의 충격과 소문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도 그 사건 수사에 조언을 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의 이탈리아 출신 오빠가 사람이 있었던 대공 부인의 하녀에게 의심이 갔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하녀의 이름은 루크레티아 베누치였고 그 오빠라는 사람의 이름은 피에트로였죠. 바로 이틀 밤 전에 살해된 그 이탈리아인이 그녀의 오빠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오래된 사건 기록들을 뒤졌는데 그 결과 진주가 사라진 날이 배포가 체포되기 이틀 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폭행과 관련된 범죄였죠. 그 범죄가 벌어진 곳이 바로 겔더앤코의 조각상 공장 근처였고 바로 그 순간에 이 흉상들이 제작되고 있었죠.
이제 우리에게 제시되었던 사건들을 역순으로 재구성한다면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베포는 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주는 피에트로 또는 피에트로의 공범에게서 뺏은 것일 겁니다. 아니면 베포는 피에트로와 그의 누이 동생 사이를 연결해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가 우리의 정확한 설명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에게 진주가 있었고 바로 그 당시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찰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공장으로 도망쳤고 자신의 지극히 귀중한 보석을 숨기기에는 고작 몇 분 정도의 시간만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면 경찰의 수색에 금방 들통이 날 상황이었죠. 그 당시 6개의 나폴레옹 흉상이 복도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여전히 부드러운 상태였고 그 순간 솜씨 좋은 조각가인 베포는 젖은 석고 사이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진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손질을 통해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정말로 경이로운 보관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베포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사이 그의 6개의 흉상들은 런던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어떤 흉상이 자신의 보물을 숨기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 부숴봐야만 알 수 있었죠. 그냥 흔드는 것만으로도 구분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진주가 섞고 반죽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 베포는 실망하지 않고 상당한 인내심과 끈기, 분별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겔더&코에서 일하는 사촌을 통해서 그는 그 흉상을 가져간 솜의 상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스 허드슨 상점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흉상 3개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그것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딩 브라더스의 이탈리아 출신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3개의 행방 역시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가 하커시의 것이었죠.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공범과 마주치게 되었고 공범인 피에트로는 베포에게 진주를 잃어버린 책임을 지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난투를 벌이다가 피에트로를 칼로 찌른 겁니다. 만약 그가 그 살해 당한 사람의 공범이었다면 왜 그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 거지? 그를 추적하려는 수단이었을 거야? 그는 다른 제3자에게서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겠지. 그것이 가장 명백한 이유야. 그리고 살인 이후 내 짐작으로 베포는 자신의 행동을 미루기보다는 오히려 서둘러 진행하려고 했겠지. 경찰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차릴 것을 걱정했으니까 그는 경찰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두르기 시작했어. 물론 하커시의 흉상에서 그가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지. 나 역시도 이것이 진주라는 것을 확정짓는 것은 어려웠어. 하지만 그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명백했지. 왜냐하면 그는 다른 빈집을 찾아서 가로등 아래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흉상을 깨뜨렸거든. 하커의 흉상이 3번째였기 때문에 확률은 내가 이전에 말한 바로 그대로였어. 바로 2대1이었지. 나머지 둘 중 하나 안에 진주가 있다는 이야기였지. 이제 2개 남은 흉상 중 그라면 런던 것을 먼저 찾아갔겠지. 나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편지를 보내서 2번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했어.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집으로 가서 가장 행복한 결과가 나왔지. 그 즈음 나는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보르주의 진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 살해 당한 사람의 이름이 추론의 연결고리의 한쪽을 알려줬거든. 이제 남은 유일한 흉상은 리딩에 있는 것이었고 진주는 그 안에 있어야만 했지. 나는 자네와 레스트레이드 씨가 보는 앞에서 그 흉상의 주인에게서 흉상을 구매했어. 그리고 여기 이 안에 진주가 들어있었지.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많은 사건들을 훌륭하게 다뤄오는 것을 봐왔어요, 홈즈 씨.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장인처럼 섬세한 수사는 처음 봅니다. 우리 런던 경시청 사람들은 당신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사무실로 온다면 단 한 사람도 가장 늙은 형사로부터 가장 젊은 순찰 경관까지 당신과의 악수를 거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나에게는 그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토록 큰 감동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조금 있다가 그가 다시 냉정한 실질적인 추론가로 되돌아왔다. 저 진주를 금고에 넣어줘, 왓슨. 그가 말했다. 그리고 콩크 싱글콘 사기 사건의 기록을 가져다줘. 안녕히 가세요, 레스트레이드 씨. 만약 당신들에게 작은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한다면, 가능하다면 내가 그 해결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작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기꺼이요. 나폴레옹 혐오자.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